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 시험에 대한 소개, 응시 자격, 공부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수험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기업에서 진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특히 보안 약점 진단을 주로 하면서 본 자격증 취득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아쉬운 점수로 간발의 차로 떨어진 적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점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90점대라는 높은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잠깐 궁금한 거예요. 이게 1교시가 있거든요. 1교시가 이제 40%고 2교시가 60%인데요. 이게 이제 95.4가 나오려면은 과연 제가 1교시나 2교시를 몇 점씩 맞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엑셀을 좀 넣어봤어요. 엑셀에서 이게 예를 들면 한 문제가 5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으니까 내가 1교시 몇 점, 2교시 몇 점인지를 좀 궁금해가지고 엑셀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95.4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조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1교시랑 2교시를 다 100점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뭘 틀렸을까? 이제 아무리 해도 이 조합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95.6은 나오는데 95.4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부분 점수를 약간 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솔버라고 아세요? 파이썬으로 여기 Z3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x 플러스 60y는 그러니까 95.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이 x, y 값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돌려봤더니 나온 값이, 그러니까 제가 1교시를 90점, 2교시를 99점을 맞았더라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점짜리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분 점수 하나를 제가 약간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어떤 걸 틀렸는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출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점수를 공개하자면은 1교시 90, 2교시 99 해서 95.4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당시에 이 자격증을 너무 쉽게 취득했다면은 저는 이 자격증을 그냥 취미 정도로 여기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정말 오랜 기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는 약간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생각하니 저만의 좋은 노하우들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저의 수험 전략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본 영상 시리즈를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차차 기본 강의나 시험 대비 본격 쪽집게 특강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cademy.kisa.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접속하셔서 여기 교육과정 안내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연간 교육 계획에 들어가시면 2023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몇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원래 오프라인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기본 과정은 하루짜리 그냥 교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시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도 일단 합격 이후에만 이제 필요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양성 과정이죠. 이 진단원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과정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성 과정이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올해는 2023년부터는 온오프라인 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 교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차부터 7차가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3차, 5차, 7차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업무로 솔직히 이제 5일을 다 뭐 휴가 혹은 뭐 교육 출장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뭐 본인이 뭐 서울에 있더라도 사실 참여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 진단원 이수 시험입니다. 이 이수 시험은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4차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듯이 7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하반기 위주에만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상반기에는 시험 자체가 없고요. 하반기에는 한 달 간격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것 준비 역시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격적으로 진단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진단원이란 일단 법령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의 그 전자정부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에 보안 약점이 있는지를 진단해서 조치하는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을 진단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현재 뭐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리법인 같은 데서 보안 컨설팅을 할 때 진단원을 진단원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포함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 자격증이 조금 더 이제 임팩트가 있어지면은 충분히 좋은 어떤 가능성들을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은 자격 요건이 6년 또는 3년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특히 취약점 진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은 3년만 있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 개발을 하셨다 하시면은 이제 6년의 경력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경력을 이제 증빙을 하는 서류가 나중에 이제 엑셀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사람이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경력을 이제 증빙할 때 뭐 이제 엄청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지만 않으면은 큰 틀에서 이제 개발이랑 보안 업무를 같이 했다, 이렇게 잘 증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직장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보안 기사, 정보 보안 기사라는 게 있죠. 이 보안 기사 시험은 응시 자격이 대학교 4학년이면 가능한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보안 기사도 실기 시험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학생일 때는 비교적 시간이 많고요. 솔직히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책임져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치렀던 시기와는 다르게 현재 이 시험을 응시하는 6년차 이상의 직장인분은요, 뭐 결혼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퇴근 후에도 뭐 자녀 육아에 힘써야 하시기 때문에 결코 공부 시간을 따로 내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단순히 뭐 합격하기 쉽다, 어렵다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뭐 하루에 10시간씩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6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이제 가이드 문서를 그냥 통째로 외우면은 뭐 사실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에서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철로 이제 1시간 정도씩 출근 퇴근하는 이제 왕복 2시간 정도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이제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제 못하게 되는 날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좀 더 이 그 핵심 위주의 쪽집게식 요약 그리고 암기 요령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23년도 연간 일정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2023년도에는 이수 시험이 1년에 4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7월, 8월, 9월, 10월이죠. 사실상 하반기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양성과정 교육을 들어야 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총 3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 한 번은요,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되고요. 나머지 2번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차 교육을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이 1차 시험이 자동 응시가 되는 거죠. 1, 2차 교육 수령생이 자동 응시가 되고 플러스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요. 이 앞시험의 결과를 알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를 듣고 나면 다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보실게요. 1차 시험을 7월 15일 날 보신 다음에 7월 28일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합격이면 좋은데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면은 그 다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이 언제냐?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뒤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듣고 나서 너 다시 공부해야 되네 하고 8월 5일 시험을 준비하면요, 늦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수 일정을 보시면은 이날 마지막 날이죠. 7월 28일 날까지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7월 28일 날 결과를 보고 나서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기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를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토익도 비슷한데요. 내 앞번 시험의 결과를 알기 전에 뒤에 시험을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잖아요. 불합격이면. 그러면은 이제 이 2번째 시험을 응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 이때 아니면 이때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요, 사람이 이제 좀 심리적으로 이제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서 봐야지. 그럼 또 이제 이게 상반기 안 열리잖아요. 그럼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보는 거거든요. 그럼 또 공부를 안 하죠. 직전에 돼서 이제 해야지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다른 일이 계속 생깁니다. 뭐 회사 일도 바빠지고 뭐 애기도 아플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요, 정신 차려보면 또 한 달 뒤에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3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 3번의 기회를 가능하면은 연달아서 시험을 쭉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회 안에 최대한 합격을 위해 저는 한 2번 정도 안에 합격하시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물론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합격률은 이제 4% 정도, 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 번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요, 일단 이제 소위 스카이 출신, 이제 원래부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들, 어떤 분은 이제 암호학 쪽으로 이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후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시험은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좀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결국 2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육 듣고 주어진 기회를 올해랑 내년 안에 다 써야 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교육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번 안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1교시가 있고요. 2교시가 있습니다. 1교시는 이론 시험, 2교시는 실습 시험입니다. 이제 이론과 실습을 나누는데, 실습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코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시험지에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처럼 큰 종이에 본인의 생각을 길게 서술해야 되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실습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필기로 시험을 보는 거죠. 네. 이 시험은 그 합격 기준이요, 그 60점 미만은 꽈락이고요,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잔인한데요, 60점부터 70점 사이 구간만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60점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사실 떨어져도 아쉬워할 자격조차 없는 잔인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70점 이상 맞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기술사나 감리사나 ISMS-P 인증심사원 뭐 이런 다른 또 좋은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들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험들에 비해 이 시험이 어렵냐 쉽냐를 논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교육을 하시는 이제 키사 또 관련 분들의 이제 입장은 향후에는 이 시험을 이제 감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생각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시험이 뭐 감리사급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격률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쉽게 합격시키는 시험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험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치르는 이제 IT 종사자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개발자 혹은 관리자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이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이제 설계를 주로 하시고 설계 문서 위주의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설계 문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개발자들은요, 코드 위주로 업무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드를 옛날에는 왕년에는 좀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 코드를 직접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죠. 근데 이제 이 시험은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개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꼽자면은 이제 이 시험이 그 코딩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코드를 눈으로 읽고 이제 그 코드 리뷰를 할 줄 아는 정도면은 이제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입니다. 암기하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외워야 되냐? 그 공부 교재가 바로 이건데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가 있고요. 개발 보안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 키사에서 그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가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가이드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좀 적어요. 근데 이 두 가이드가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면은 개발 보안 가이드에다가
플러스로 진단 가이드 내용을 합친 게 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연히 뭐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가이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약점 진단원 양성 과정에 들어가면요, 그 프린트해서 이제 교재를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들이 PPT 만드신 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양성 과정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저 시험 준비할 때 이 책만 보면 되나요? 하면은 이 책 보시지 말고 가이드를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결국 이 600페이지, 612페이지를 다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보냐?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전파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문제 구성에 관해서는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험을 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응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유형이 달랐어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2023년 기준이고요. 예, 이게 이제 2022년 가이드거든요. 2022년에 보시면은 이제 이론 시험, 1교시 시험 이제 보면은 문항이 뭐 66, 12, 6 여기에 이제 서술형이 있었죠. 그리고 2교시 때는 다 서술형이었어요. 그쵸? 네, 그 2023년에는 바뀌었어요. 일단 문항 수가 바뀌었죠. 1교시 때 진위형, 객관형, 단답형, 특히 이제 단답형 문항이 많아졌고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사실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설계 6문항, 구현 9문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1년, 22년 시험에는요, 모르면은 아예 백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서술형이 그렇잖아요. 1교시에 서술형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1, 2교시 구분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2023년부터는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2교시 유형도 좀 배점 같은 게 바뀐 게 여기 보시면은 뭐 15점짜리가 나와요. 이 시험이 그 7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15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이미 85점. 다른 데서 몇 개 더 틀리면은 점수 금방 떨어지죠. 15점짜리 2개 다 틀리면요, 이미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정보보안기사 실기도 비슷한데요.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점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분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15점짜리 시험인데 어떤 문장을 어떻게 적었을 때 5점을 주고 10점을 주고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출제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답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항의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수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시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다. 물론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어려운 거 8점짜리 하나 틀려도 한두 개 정도 틀려도 합격, 나머지를 잘 맞추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인 거죠. 저는 이게 그래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약 이제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2시간이 아니죠. 이제 60분, 100분 하니까 이제 합치면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이제 1시에 들어가서 이제 4시에 끝나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이수 시험 문제 예시가 있는데요. 예, 뭐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어차피 제가 뭐 기출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요. 이제 암기해야 된다. 이 시험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게 여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설계 단계 보안 약점 기준이 있고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상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개고요.
요거는 총 49개입니다. 49개인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카테고리가 요게 17개, 요게 16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를 다 합치면은 이게 16개입니다. 그래서 총 49개가 되고요. 그래서 설계 20개, 구현 49개,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69개, 이제 대략 70개 정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기준 자체를 이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0페이지짜리 요 가이드 있죠?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부록에 나온 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요약본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이제 실제로 대부분이 구현 단계 설명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암기하시면 좋고, 이제 이 해당 가이드를 좀 보셨을 때, 뒤에 보면은 뭐 부록도 있고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부록을 일단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설명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요구사항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요구사항 내용이 예를 들면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에 이제 3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외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령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DBMS,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DB 연결을 수행할 때 최소 권한의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문장을 한 번에 외우는 건 어렵죠. 근데 키워드가 중요해요. 왜냐면 채점을 키워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소 권한이라는 단어죠. 두 번째로는 정적 쿼리. 세 번째는 필터링. 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키워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딱 물어봤을 때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첫째, 응답 분할 취약점을 가지지 않도록 필터링해야 한다. 둘째, 페이지 이동 URL은 허용된 목록, 이거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면 되는데요. 화이트 리스트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워드 위주의 암기. HTTP 프로토콜은 응답 분할 취약점 가지지 않도록 필터링. 이제 필터링. 두 번째는 화이트 리스트.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시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향후에 설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현인데요. 구현 단계 기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지에 별도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지에 부록으로 나눠주는 자료는 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와요. 물론 이 순서도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2023년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가나다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할 때는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시험지에 에러 처리에 해당하는 것 중 무엇인가 라고 대답을 하면요, 이 가나다 순으로 섞여 있는 애들 중에 이거 3개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공이 되지만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현 단계는 사실 이 글자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코드를 보고서 이제 주어진 코드를 보고 어떤 유형의 취약점인지를 이제 맞춘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 앞에 있는 실제 이 가이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구현 단계 취약점 이름이 있고요. 코드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약한 코드가 있고요. 그거를 안전하게 바꾼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보셔서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여기에 이제 가이드에는 주석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당연히 주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드만 보고 이건 어떤 유형의 착점이고 그거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엄청난 기억력과 엄청나게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600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코드를 외우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합격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5% 미만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분량의 코드 설명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거든요. 저도 그 과정을 당연히 겪었었고요. 저는 실제로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태생이 공대생이어서. 근데 하도 이 시험을 떨어지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7번 읽기 공부법 이래가지고 어떤 일본 그 도쿄대 나오신 수석 졸업하신 분이 사법시험, 행정시험 이런 건 다 패스하신 분이 쓴 책인데요. 7번 읽으면 그분 기억이 다 나는데요. 저도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저는 이 600페이지 가이드를 10회 이상 정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몇 번째 보안 약점이 뭐다 이러면은 거의 대응 방안이 나올 정도로 외웠어요. 근데 막상 제가 공부를 끝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제 효율 싸움입니다. 이 시험이 다른 기술사나 감리사, ISMSP 등 다른 자격증에 비해 월등한 메리트를 주는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저는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제 진단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에 이제 많은 이제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이 시험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시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중요한 이제 응시 후기, 기억나는 기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설계 단계와 구현 단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